네, 경제 전망대 가기 전에 하나만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의 지금 그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압축되는 두 분이 있는데 이와타 가즈마사는 현재 BOJ 부총재이시고요. 그분은 좀 강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엔화 약세를 좀 더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분보다는 지금 무토도시로 다이와 종합 연구소장이 급부상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약한 비둘기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라는 건 좀 정정을 좀 해드립니다. 일본 분들 좀 외신에 올라오면 성함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경제 전망대 가도록 하겠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외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초에는 유로의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죠. 그보다도 이제 관심이 됐던 것은 집권 2기를 맞는 오바마 정부의 첫 국정연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국의 경제정책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국정연설이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4일, 15일,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15일, 16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역시 환율 문제가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지금 환율 문제 관련해서 항상 엔과 원 얘기하는데요. 이 엔과 원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어제 있었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이 실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이런 모습 속에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사실 이 문제에서는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 금융시장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드라기 총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간의 유로화 개입 문제를 두고 어떤 식으로 어떤 쪽의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될 것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물 경제가 상당 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든 양적완화 정책이든 또 이전에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던 LTR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드라기 총재의 입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관심이 집중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번째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환율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까? 이 많은 내용이 됐습니다는 한 나라의 이렇게 최고 책임자께서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주력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최근에 민감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때는 주로 위기 관련 불균형 전략을 추진했습니다는 사실 골고루 이제 허튀게 하는 균형적으로 가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국정연설 바로 직전에 터졌던 3차 북한의 핵실험 문제 관련해서는 역시 이례적으로 강도 있는 발언을 했던 것도 우리 입장에서 상당 부분 주목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뭐니 해도 화제가 되던 것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리쇼어링 정책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 자석 정책이라 불려지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침에 방송에서 잠시 좀 언급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대책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사실 공화당의 1980년대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로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높이는, 그래서 경제 시그널에서 레스폰스하는 민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1기 정책이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활력이 거둠에 따라서 내수 부분은 국민들의 딜레버리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경기를 받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사실 수출 진행 정책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어느 정도 기대에 오름에 따라서 결국은 이 성과를 바로 국민들에 보여줘야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를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 많이 비상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도 조그만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렇게 신뢰가 높으면 그만큼 잘 따라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경기 부양이라든가 위기 극복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리쇼링 정책이다 해서 이 쇼 중에서 과거에는 아웃소싱 개념에서 국제 분업화해서 글로벌화를 지향했습니다는 자국 내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실업급여 모여서 재정 적자를 불러일으키니까 또 이런 실업수당이라든가 뭔가 해서 남한테 이렇게 받는 것은 받을 때만 고맙지 더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자아까지 실현하겠다 해서 사실상 다소의 그 비용상의 불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바로 리쇼링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연설에서 나왔던 이런 리쇼링의 새로운 각도는 보다도 많이 끌어들이겠다. 왜냐?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리쇼링 정책이 의외로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 경제 안정이 되고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는 아주 견실한 움직임을 보여서 시청자 여러분도 1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빠졌을 때도 불구하고 증시라든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민간 소비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견실한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이번에 국정연설에서는 리쇼링 정책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는 이제 자석과처럼 끌어들인다. 그러면 끌어들이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소의 그 비용상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자석처럼 끌어들이겠다 하는 이 정책이 바로 리쇼링 정책에 보다 강화된 인플로이먼트 마그네틱 정책, 소위 일자리 자석 정책으로 한국에 불려지는데요.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에 미국이 체감 경기 개선, 그 다음에 투자 심리 이렇게 개선 이런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U 현상이라고 그러지만 유턴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게 맞겠죠. 네네. 네, 이 옵쇼링이라고 하는 생산 기지를 밖으로 뺐던 것을 안으로 다시 돌리는 리쇼링 정책, 일자리 자석 정책이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색다르게 써주셨습니다. 네네. 자, 엔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어제 열렸지 않습니까? 네,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의 결과는 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아베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회담 전에 대부분 논란이 됐던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 결과는 그야말로 그렇게 결정된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전 입장을 그대로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입장을 확인되는 수준에서 회의 결과를 유추해 본다면 역시 인플레 타겟팅은 1에서 2% 올리고 여기에 일어나서 발권적 동원에서 올해 한 발권 동원하는 규모가 한 36조엔, 내년에 10조엔. 그리고 이제 관심이 됐던 것이 진행자께서 지금 이름을 좀 잘못 바뀌어서 다시 정정 발언하셨겠습니다는 네. 사실상 일본의 그 차기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이번 회담 결과가 굉장히 주목됐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서 이 엔달러 환율이 94엔 가던 것이 92엔대로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차기의 그 중앙은행 총재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도요타 다이와 연구소 종합연구소의 소장이 비교적 지금 거론되는 아베의 의지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론되는데요. 그 거론된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은 보통 비둘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덜 비둘기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 매스컴상에 이런 것을 좀 역사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에서 보면 항상 미연의 회담과 대장성 회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다 자민당이 53년 동안 위대해서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부서인 대장성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다. 그게 뭐냐 하면 엔저를 통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정책이 사실 대장성 패러다임이고 미에노 패러다임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래서 한일 문제는 시장에 맡겨놓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다이아 종합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미에노 패러다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엔화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강화되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통화의 저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경제가 안 좋으면 사실 일본은 자국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엔화가 강세를 붙는 Curse of the Under the Safe Haven 같은 유럽 위기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유럽 위기 때 일본 경제와 관계없이 엔화가 강세가 붙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 유럽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아까 방송 진행자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 위기의 재현이 사실 경기 안 좋고 부정부패 문제 생겨나고 영국의 EU 탈퇴 문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유로화의 강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조보다는 갈등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유럽 위기가 재현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드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본의 아베가 엔저를 위해서 유도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관행 이런 강행 때문에 안전통화 저지에 걸리면서 엔달러 환율이 92엔대로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외환 당국도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N1 환율, 엔화와 원화의 비교 환율을 지금 계속 예의주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만장일치의 동결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를 지니까요? 시장의 내용은 상당히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2월달 금통위에서 이렇게 내용은 기준금리는 동결된다. 그러나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관심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처음으로 김정일 총재께서는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도 같이 중시하겠다는 발언. 이게 통화정책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사실 기준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방향이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볼커와 역볼커 간의 모멘텀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김정일 총재 입장에서도 볼커 모멘텀보다는 역볼커 모멘텀의 입장을 견지하시는 이런 간접적인 우회 발언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떤 쪽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실까인데요. 언급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한국의 부동산과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선진국, 신흥국 다 좋습니다는 커플링 현상 속에 한국만 디커플링 현상이 나는 게 지금 특징이거든요. 이런 속에 한국만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는 때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펴올 것인가.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적인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대부분 정책의 동조와 양적으로 정책 이렇게 가는데 한국은 정책적으로 보면 동조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각국 간의 정책적인 공조화 문제 이런 것에서 어떻게 언급하실까 하는 이런 것이 관심이 됐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신지 나중에 회의 결과를 얻고 기준금리는 동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든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거든요. 변화는 있겠습니다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신중하신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현재 모스크바에서 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1985년도인가요? 그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것을 뒤집어서 역플라자 합의가 나올 것인가 여부인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역플라자 합의는 플라자 합의에 지금 반대인데요. 플라자 합의는 달러 강세, 약세 엔화 강세를 도모했던 거죠. 근데 역플라자 합의는 1995년 4월 18일 날 동경위원장에서 정확하게 11시 3분에 엔달러 환율이 80엔대 붕괴되는 79.4센까지 가서 사실 이번에 엔저를 도모하기 이전의 직전 상황과 비슷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80엔도 붕괴되는 엔달러 환율의 엔화 강세 속에서는 일본이 가뜩이나 자산이 붕괴되는 상태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을 풀기 어렵다 하는 점에서 서방 선진국 국가들이 플라자 합의에 반대되는,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를 지금과 비슷하죠? 이거를 도모하는 협정이 바로 역플라자 합의다.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요. 이때 79엔 가던 것이 148엔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G20 이렇게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된다면 지금 92엔, 93엔, 94엔 가는 것이 100엔은 훌쩍 넘겠다 하는 각도에서 이게 주목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합의가 되겠느냐? 합의 안 되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10년, 15년 이후에 변했기 때문에. 왜냐? 세계경제 중심권이 변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서방 선진 7개국들이 합의를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세계경제 최고 단위가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이런 G7 간의 합의지만 이번에 G20은 금융위기의 세계경제 최고 단위에서 바뀐 G20은 신흥국가 그 다음에 선진국까지 같이 이렇게 회원국으로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율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 대국 문제가 중요한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무역 대국이 됐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G20에 끝나고 난 후에 공동선언문에 엔저를 저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냐 안 담길 것이냐 해서 어떤 매스컴은 담길 것이다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쭉 해서 확정적으로 나오고요. 지금 진행자께서는 이렇게 내용이 힘들다, 없는 걸로. 내용이 네.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 신흥국과 선진국이 같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문구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미국과 IMF의 묵시적인 합의선이 상당히 중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자체는 뭐냐? 미국과 IMF의 합의에 의해서 과거처럼 엔화 약세를 도모할 경우에는 브라질을 비롯해서 신흥국의 적극적인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훌쩍 넘을 정도로 아무리 미국의 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역플라자 합의가 실패를 할 경우에 이 글로벌 환율 분쟁, 논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그러는데 좀 점입가비용으로 더 치달을 거로 보십니까? 지금의 혼탁한 상황은 지속되겠죠. 왜냐하면 합의가 없고 또 이렇게 신흥국과 선진국이 서로 이해관계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갇혀 있는 상태는 모르겠을 때 사실상 IMF라 같은 게 이런 국제기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합의도 없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한 IMF도 지금 환경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것이 과거와 지금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군 달러 약세를 그대로 밀고 갈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베는 역시 지금 일본 국민 어차피 지도가 떨어진 성에 홀로 도약청청 나섰으니까 이걸 가지고 쇼부를 쳐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 유럽은 유로화 강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유럽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유럽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조가 필요한데요.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당 1.3435달러 가는데요. 독일은 1.35달러, 39달러까지 가더라도 전혀 경쟁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이런 국가들은 지금 1.35달러도 적정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달러를 벌써 넘는 상태거든요. 이 유로화 강세 부분이 프랑스라든가 다른 메데플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강세가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려서 경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장 개입 문제에 대해서 오늘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상당히 주목됐던 거 이런 대목인데요. 만약에 이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하면 가뜩이나 이렇게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진행자께서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는 사실 차기 정부 들어오면서 환율을 통해서 수출 증대시키는 소위 매파 논쟁, 그 다음에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비둘기파 논쟁, 이 논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매파 쪽으로 해서 고환율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환율이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시장에 맡겨놓겠다 하면 사실 지금 국제 분위기를 보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의외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기업은 어떻게 되냐? 당신 얘기 들으면 기업은 어떻게 되냐? 위로 밑으로 다 대응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는 외환시장이 이렇게 그 정책 요인에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쪽으로 다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율 변동이 확대되는 환염 관리 방안 이런 부분이 제3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전망대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